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9세 박영숙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동태탕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일궈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수 육수를 내고 싱싱한 생선을 손질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가게를 지키며 단골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곧 칠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잔치를 바라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아들 준호가 제 칠순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호텔 연회장에서 잔치하면 어때? 친구분들도 초대하고 좋은 자리에서 축하받으시면 좋잖아요. 아들은 저를 위해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며느리 지혜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아? 그래도 엄마 칠순인데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 아니, 왜 호텔에서 해? 어머님도 이런 거 거창하게 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 그냥 가게에서 간단하게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어? 아니, 그러면 당신 엄마 칠순은 왜 호텔에서 하는 거야? 그건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했으니까. 우리 형편? 돈 문제는 당신 친정 잔치 때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엄마 칠순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난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거야. 꼭 호텔에서 해야 할 필요 있어? 꼭 비교해야 해?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비교해야지. 당신이 먼저 비교하게 만들었잖아. 뭐? 당신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제대로 해드려야 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똑같이 고생하셨잖아. 아니, 우리 엄마는 남편도 없이 혼자 나 키우면서 가게까지 일궈낸 분이야.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칠수는 가게에서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난 그냥 실속 있게 하자는 거지. 말 돌리지 마. 실속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 챙겨주기 싫은 거잖아. 며느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호텔에서 잔치하는 건 괜찮고 제가 호텔 연회장에서 하는 호화로운 칠순 잔치는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크게 원한 것도 아닌데 굳이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검소한 성격이라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설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안사돈의 칠순 잔치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한식 코스 요리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와인잔이 반짝이며 조명을 받아 빛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내 칠수는 내 가게에서 간소하게 하라더니 이건 뭐야. 잔치는 시작도 전에 이미 분위기가 화려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이 정중하게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곧 잔치의 주인공인 안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정성껏 준비해준 자리라고 하니 더 의미가 깊네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칠수는 소박하게 하자고 호텔에서 하는 걸 반대해놓고 정작 친정엄마의 칠수는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는 것에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 도중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평생 고생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더욱 화려해졌고 피아노 연주부터 안사돈을 위한 깜짝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의 사진이 스크린에 떠오르며 가족들이 한마디씩 덧붙인 영상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씁쓸해졌습니다. 내 칠수는 정말 우리 가게에서 조촐하게 치르게 될까? 식사 중에도 안사도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칠순을 성대하게 치러준 딸과 사위에게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 줄 줄은 몰랐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네. 엄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호텔에서 잔치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제 생일에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칠순 잔치가 끝난 후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고급 요리를 먹고 감동적인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던 그 시간이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벌써 집에 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하는 줄 몰랐어요. 나도 호텔에서 하는 건 그냥 간단한 연애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잔치일 줄은. 아들의 목소리는 착잡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듣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들게 했는지 아들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다시 지혜한테 말해볼게요. 엄마 칠순 꼭 제대로 해드릴게요. 호텔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말을 들은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어, 준호야. 그러다 괜히 지혜랑 싸우지 마. 괜찮아. 엄마, 제가 진짜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요. 정말 괜찮다니까. 난 우리 가게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걸로도 충분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기대해봐야 실망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애들 잘 챙겨.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불을 켰습니다. 안사돈의 잔치에서 본 화려한 연회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제 삶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의 생일 전 주말이 되었습니다. 호텔은커녕 가게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웬만하면 쉬는 날 없이 가게를 열었지만 오늘은 장사를 접고 가족끼리 모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기 앉아 계세요. 내가 다 준비할게요. 됐어, 준호야. 엄마가 할게. 내 손으로 끓인 동태탕이 더 맛있지 않겠어? 그렇게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육수를 내고 싱싱한 동태를 손질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한정식을 대접받았던 안사돈의 잔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칠순이라기엔 너무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이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억지로라도 웃으며 초를 꽂았습니다. 그래도 케이크는 있어야죠. 초를 붙이고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나니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동태탕을 한 숟갈 떴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몸을 데웠지만 마음속까지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업 안 하시나요? 저는 손님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그냥 돌려보낼 순 없지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남자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고 곧 제가 직접 끓인 동태탕 한 그릇이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그는 한 숟갈을 뜨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요즘 이런 맛이 나는 동태탕을 찾기가 힘든데요. 남자는 동태탕을 다 먹은 후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밀키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맛이라면 대형마트에도 입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밀키트로 출시할 생각 없으신가요? 저와 아들은 놀랐습니다.
평생 해온 이 동태탕이 밀키트로 전국에 나갈 수도 있다니요. 남자는 차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더니 계약서까지 내밀며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태탕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제 손맛을 그대로 살린 밀키트는 전국 대형마트에 입점되었고 박영숙 동태탕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평생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동태탕으로 얼마나 벌겠어? 하지만 점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TV에까지 가게가 소개되고 대기업과의 추가 계약까지 이루어지며 수익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어진 돈 일부는 아들 통장에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엄마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너무 달라진 거 아니야? 뭐가?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거 이제야 보상받는 거지. 밀키트 사업이 성공하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손님이 줄어든다 해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은 제가 평생을 바쳐온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이제 장사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장사를 안 하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 이제 돈도 많아지셨고 밀키트도 잘 되고 있으니까 가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나는 이 가게가 좋아. 손님들 오는 것도 반갑고 이렇게 일하는 게 익숙해서 오히려 좋다. 그래도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죠.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야. 그리고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 본론이 뭔지 말해봐. 저도 가게 하나 내주세요. 저도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카페 창업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이 밀키트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저한테도 가게 하나 내주시면 좋겠어요. 가게를 너한테 내달라고? 네. 어머님이 밀키트 사업을 키우신 것처럼 저도 한번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저는 순간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힘으로 해보고 싶으면 너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어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장사라는 게 처음부터 큰돈 들이면 힘들잖아요. 저도 배워야 하고 경험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제 돈으로 하면 부담스럽죠. 어머님이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장사해 본 적 있니?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해보면 되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했던 시절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18시간을 일했고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육수를 끓이며 살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장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고생할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장사 시작할 때는 너처럼 가게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내 돈 모아 시작했어. 그리고 남들이 편하게 쉴 때도 일했지. 그런데 넌 장사해 본 적도 없으면서 가게부터 내달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은 지금 여유도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돈도 많아졌는데 저희한테 좀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안 돼.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장사를 하고 싶다면 내가 준비하고 내 힘으로 해. 아니,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은 사업도 하시면서 저희는 도와줄 생각도 없으세요? 너희 도와주라고 내가 평생 고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야 해. 내 돈을 너희한테 나눠줄 이유는 없어. 며느리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도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가게를 내달라는 부탁만 했지만 점점 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어머님, 이번에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은근슬쩍 부탁하는 듯 했지만 거절이 계속되자 점점 짜증을 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돈 버신 거 우리한테도 좀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 가게 도와드린 것도 많은데 이렇게 박하게 구시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어머니 칠순잔치 가게에서 하자고 안 했으면 밀키트 만들 일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점점 실망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번 돈인데 우리가 받을 이유 없어. 그러면 당신은 엄마 돈 안 받을 거야? 나는 엄마가 힘들게 번 돈 쓰고 싶지 않아. 결국 부부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핸드크림인데 손이 많이 건조하시잖아요. 작은 거지만 써보세요. 저는 아들의 작은 배려가 고마워 활짝 웃었지만 옆에서 며느리는 빈정거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하다. 엄마 통장에 돈 그렇게 쌓여 있는데 겨우 핸드크림 하나 사다 드리는 거야? 뭐라고? 솔직히 이제 어머님이 우리보다 부자잖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어? 이런 며느리의 태도의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대체 언제부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했어? 당신이야말로 언제까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살 건데?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점점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많아지시더니 우리한테는 냉정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박하게 구시면서 본인은 명품도 사고 좋은 곳에서 사시고. 그 말은 빠르게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돈 많이 버신다면서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안 도와주시나 봐요? 가족끼리는 서로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처음엔 그냥 헛소문이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며느님이 그러던데요. 어떤 소문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보태주신다고. 그리고 명품 가방을 몇 개씩 사셨다던데요. 집도 좋은데 이사가서 사신다면서요. 저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는 평생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도움을 안 준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이유가 없어서 안 준 거예요. 손님은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어디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조금 후 준호가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지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다닌다더라. 무슨 소문이요? 내가 돈 벌고 나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도와주고 명품만 사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겠니? 손님들이 와서 직접 물어보더라. 내가 정말 너희한테 돈 한 푼도 안 주냐고, 명품 가방만 사고 다니냐고.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가 돈을 요구하며 짜증내는 걸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뒤에서 헛소문을 내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야, 이젠 못 참겠다. 나는 내가 번 돈을 내가 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그리고 내가 진짜 명품을 사고 이사를 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구나. 내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하고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긴 거야. 그런데 내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돈을 탐내고 있어. 처음엔 가게를 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생활비 달라고 하고 안 주니까 동네에 헛소문까지 퍼뜨리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더는 봐줄 이유가 없지 않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미안해 할 일은 아니야. 내가 며느리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지만 너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더 이상 지혜랑 살면서 힘들어하지 마라. 이 정도면 이혼하는 게 맞다. 아들은 가만히 앉아 깊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버텨왔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한 순간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금융 내역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아들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은 대출 내역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액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것이 모두 며느리의 친정으로 흘러 들어간 기록이 분명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그제야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만 도와드리려고 했어. 잠깐? 잠깐이라고 하기엔 대출금이 너무 큰데. 당신이 알면 반대할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잖아.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법원에서도 밝혀졌고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책임감 없는 어머니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버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아이만큼은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준호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칠순 잔치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대하게 해드릴게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가 준비해주는 잔치를 원했니? 너는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나한테 한 짓들, 내 아들에게 한 짓들, 그걸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 너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울며 애원했지만 저는 끝내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다시 조용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제가 끓이는 동태탕 한 그릇의 가치는 이제 후회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동네를 뒤덮었던 소문들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말들이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밀키트 사업이 성공하면서 박영숙 동태탕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덩달아 가게를 직접 찾아와서 먹어보려는 손님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아진 것이 반갑기도 했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점점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한꺼번에 여러 테이블을 챙기는 것도 어려웠고 밀키트 사업까지 신경 쓰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본 아들은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가게로 나와 돕기로 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저도 가게에서 도울게요.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해야 하니까 오히려 이게 아이들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을 챙긴 후 가게로 나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식당은 청결이 기본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만큼 더 신경 써야 해요. 전에는 바쁜 회사 생활로 인해 가정일이나 가게 일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일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늘 밝은 인사로 맞이하고 동태탕 한 그릇을 내어줄 때도 손님들이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후회나 미련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후회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 아들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의 곁에서 변함없이 동태탕을 끓이며 새로운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